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건물에서 절대로 귀신을 부르지 마라.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놀이를 아는가? 깃발을 꽂아놓은 모래성을 여럿이서 차례로 손으로 훑어내는 놀이. 양손과 손가락, 나뭇가지 따위의 소도구를 이용해 서로 흙을 헐고 마지막에 깃발을 쓰러뜨리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기창과 우연히 하는 놀이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올라와 있는 곳은 고급스러운 학교의 옥상. 펜스가 쳐진 난간에 기대어 응원하는 여자애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뭐야, 우연히가 지는 거야? 야, 권기창. 나 오늘 너한테 걸었단 말이야. 즐거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애들의 눈치를 보며 두 사내 아이들이 땀을 흘리는 중이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되어가는지 오후의 햇살이 제법 따사로웠다. 기창이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헐떡거렸다. 아씨, 오늘 저 새끼 잘하네. 야, 오늘은 내가 이긴 거다. 우연히 주먹을 힘껏 휘두르자 잔뜩 구겨진 교복을 입고 있던 남자아이 하나가 거칠게 바닥을 굴렀다. 모래성 무너뜨리기와 비슷한 이 놀이가 그들이 지난 반년간 하루 걸러 한 번씩 해오고 있는 일종의 운동이었다.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보조기구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창규의 다리심을 길러주겠다는 명목이었다. 룰은 간단했다. 휠체어에서 창규를 일으켜 세워두고 기창과 우연히 한 대씩 후려쳐서 먼저 쓰러뜨리는 쪽이 이기는 것. 우연의 논리로는 창규는 다리심을 길러서 좋고 우연과 기창은 팔 힘을 기를 수 있다던가. 아, 희말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매점 사게 생겼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가 꼭 내가 칠 때만 이 약 물고 버티냐? 내기로 걸어놓은 간식이 적은 양이 아니었다. 다 합치면 고등학생 일주일치 용돈은 훌쩍 넘기고도 남는다. 열이 뻗친 기창이 바닥에 쓰러진 창규의 배를 걷어찼다. 기절한 척 반응이 없던 창규가 기침 소리를 내며 몸을 뒤쳤다. 연병한 새끼, 뒤진 척 어그로 끄는 것 봐라. 야, 그만해라. 불쌍하지도 않냐? 막상 그 말을 하는 우연도 동정의 기미는 전혀 없이 거짓 아랭을 내세워 기창을 조롱하는 말투였다. 여기서 더 화를 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기미라. 기창은 농담이었던 척씩 웃으며 우연히 앉아있는 난간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새 지루했는지 여자애들은 쉬는 시간 끝나면 간식을 사오려고 말하고는 내려간 뒤였다. 하기야 내기로 나가게 될 간식비가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었다. 기창은 진작에 빼앗아 두었던 창규의 지갑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없어. 정말이야. 야, 내가 지갑 채워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 시발 오늘 애들이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창규의 말처럼 그의 얄팍한 싸구려 가죽 지갑에는 지폐 한 장 들어있지 않았다. 기창은 단숨에 발을 들어 창규를 걷어쳤다. 평소보다도 거친 폭력에 안 그래도 덜렁거리던 그의 치아가 뽑혀 바닥을 뒹굴었다. 보통 때 같으면 몇 대 치고 말았을 테지만 여자아이들과 놀러가기로 했던 날인지라 분위기가 험악했다. 놀리듯이 말려주던 우연도 오늘은 인상을 쓰고 발길질을 해댔다. 대신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얘 뭐라니? 우현이 어깨를 으스겼다. 지 혼자 집에서 하고 노는 게임이나 가르쳐 주려나 싶어 성질이 뻗친 기창이 다시금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창규가 발악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재밌는 거야. 여자애들도 좋아할 거야. 뭐, 이 장애인 새끼가 우리한테 연애 기술 알려주신단다. 시발야, 누가 너한테 여자 꼬시는 법 알려달랬냐? 이 병신이 진짜. 수차례의 발길질에 우현은 옆에서 아주 배를 잡고 뒹굴고 있었다. 세상에 창규한테서 연애 교습이라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바닥에 웅크려 고통을 견디던 창규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돈도 줄게. 오늘 저녁에 줄게. 진짜야. 저녁, 언제? 9시에. 가져다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9시면 조금 늦다. 여자애들과 만나기로 한 것은 8시. 민증 없이 뚫리는 술집에 들어가 시간을 죽이다가 돈을 받을까 기창이 고민하던 그때 우연히 흥미가 동한 듯 웃던 것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야, 친구야. 여자애들이 껌뻑 죽는다는 재밌는 게 뭐냐? 한번 말해보기나 해봐. 학교 근처의 폐건물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여자애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시선을 모았다. 기창과 우현은 뜻밖에도 이게 좀 먹히나 싶어서
내심 키득키득 웃고 있던 참이었다. 창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알려준 것은 흔해 빠진 이야기였다. 분신사반이 혼수민이 하는 일종의 귀신 부르기 놀이. 고작 그까짓 것을 재밌는 놀이랍시고 가르쳐주려는 창규를 다시 한번 기창이 걷어차고 있을 때 우연히 웃다 말고 그를 붙들었다. 벌써 조금씩 여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다 여자애들이 그런 그럴듯한 괴담에 열광한다는 이유였다. 여자애들과 시간을 때우기에 충분한 소재라 여긴 우연히 실실 웃었고 그 예상은 생각보다도 더 그럴듯한 결과를 내고 있었다. 야, 귀신 언제 나와? 좀만 기다려봐. 거의 다 됐어. 창규가 일러준 대로 기창은 우연히 붙잡고 있는 싸구려 인형의 배를 갈랐다. 학교 근처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아온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의 인형이었다. 얼마나 단가를 후려쳐 만들었는지 배를 갈랐음에도 어설프게 들어찬 손 몇 점이 쏟아질 뿐이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긴 생머리의 여자아이가 봉투에 들어있던 송곳과 쌀을 얼른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다. 그 와중에도 이 어설픈 놀이에 자문 몰입하고 있는 듯 우물인 입술이 귀여웠다. 물건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기창은 손짓으로 우연에게 신호했다. 자신은 저 여자의 쪽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이었다. 우연도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송곳과 쌀 주머니를 양손에 나눠든 기창은 짐짓엄숙한 어투로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다들 정숙하도록 해. 오 그럴싸한데. 야 조용히 해. 쉿. 우연히 낄낄 웃으며 기창을 조롱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애들은 거기에 편승해 기창을 놀리는 대신 분위기에 흠뻑 취해 오히려 우연에게 조용히 하라며 소란이었다. 스스로도 어쩐지 바보짓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기창 쪽이 놀랄 지경이었다. 그는 내심 검은 생머리의 여자아이를 한번 흘끗 보고는 본인 생각에 가장 멋진 동작으로 앞에 이어진 인형의 쌀을 쏟았다. B급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교도의 교주 같은 동작에 우연히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썰초롬하게 노려보는 여자애들의 등살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다. 기창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라이터를 꺼내어 쌀이 들어찬 인형의 배를 대충 찢었다. 이 인형의 배를 가르고 쌀을 쏟아 넣어 그리고 그걸 바느질을 하던 뭘 하던 다시 틀어막아. 뭐야,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손톱이니 머리카락 같은 것도 넣지 않냐? 우연히 신발로 창규의 배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벌레처럼 몸을 웅크린 창규가 신발 끝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그거는 다른 거야. 그건 혼자 숨바꼭질할 때 쓰는 인형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냥 장난 같은 거야. 오호, 전문가 같은데. 그럼 내가 말해주는 건 뭔데? 귀신을 부르는 방법. 방금 전까지 이를 떨며 말을 더듬던 창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조금, 아주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기창이 웬슬의 이유도 없이 창규의 머리를 툭툭 걷어찼다. 그러나 이번엔 몸을 웅크리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건 가장 최근에 가장 근처에서 죽은 혼을 불러내는 방법이야. 쉽고 간단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정적이고 정신도 또렷해서 어설픈 귀신 장난질이랑은 차원이 달라. 뭐야, 시발. 그럼 우리가 위험한 것 아니냐? 이 새끼 귀신으로 우리 암살하러 그네. 아니야. 죽은 귀신은 자기를 해친 사람에게만 원한을 가져.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냥 인형 움직이는 것 보면서 놀면 돼. 꽤 그럴싸한 논리였고 우연과 기창의 구미에도 제법 맞는 편이었다. 그 덕분으로 창규는 오늘 평소보다 2대 덜 맞았다. 일일이 세본 적 없으니 그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연은 실실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잠시 딴 생각에 빠졌던 기창은 피식 웃으며 창규의 말대로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송곳과 나란히 이어진 인형에게 가져다 댔다. 사람이 쓰는 휴대폰과 인형의 비율이 맞을 리는 없지만 인형의 디자인이 토끼와 비슷해. 우연찮게도 인형이 전화를 받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여자애들은 늙었듯 가벼운 목소리로 귀엽다는 소리를 연발했다. 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 번호로 전화 걸어봐.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우연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기창의 번호를 눌렀다. 천천히 신호가 가는 소리. 여자애들이 좀 전까지보다 더욱 집중한 얼굴로 우연에게 눈을 모았다. 1번, 2번, 3번. 뜻밖의 기창도 이 우습자는 헛짓거리에 몰입한 듯
우연과 인형을 번갈아 보는 중이었다. 그 모습이 웃겨서 우연히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개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우연도 천천히 표정이 굳었다. 전원이 끊긴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금세 안내 메시지가 나올 터인데 마치 휴대폰이 켜져 있는 것처럼 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4명의 이목이 우연의 휴대폰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때 여보세요. 어이 시발 뭐야. 그들 중 누구의 목소리와도 다른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인형에서 흘러나왔다. 그들 중 가장 놀란 우연히 놓친 휴대폰이 바닥을 굴렀다. 여자애들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 인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동 교육용 방송에서나 볼 법한 기묘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싸구려 인형의 사지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바로 섰다. 우와, 시발. 이거 되는 거였어? 대박이다. 도무지 현실적인 일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연은 내심 여자애들을 홀리고 스킨십을 이끌어갈 소재로나 여겼던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 겉모양이 위협적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지라 곧 폐건물 내부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녹화를 시작하는 여자애. 용기 있게 가까이 다가가 툭툭 건드려보는 우현. 휴대폰을 가져오고 싶지만 다가서지 못하는 기창. 그리고 그런 그의 뒤에 검은 생머리의 여자애는 겁을 먹은 듯 매달려 있었다.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것이 썩 마음에 들었던 기창은 행여나 자신도 겁을 먹었다는 것을 들킬까 싶어 떨리는 다리로 인형에게 접근했다. 진짜 대박이네. 야, 너 또 말해봐. 안녕. 창규 이 새끼. 진짜 뭐 마술 같은 거 부릴 줄 아나? 그러게. 야, 너 누구냐? 여자애들은 여전히 겁을 먹은 채였으니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우연과 기창이었다. 마치 오늘 전학온 또래를 대하듯 둘은 이것저것을 캐물었다. 그러나 정신이 또렷할 거라던 창규의 말과는 다르게 인형은 어눌한 말 몇 가지를 주워 섬길 뿐이었다. 대화 비슷한 것이 진행되고 처음에 식겁을 하고 놀랐던 단계를 지나자 무리는 이 초자연적 현상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야, 인형, 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뭐야, 시발. 이거 진짜 병신 아니야? 나를 죽인 놈들을 죽일 거야.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인형을 기창이 짜증이 섞인 몸짓으로 툭툭 걷어쳤다. 처음 몸을 일으킬 때와는 딴판으로 움직이는 데 익숙해진 인형이 통각이 있는 것처럼 몸을 웅크렸다. 학교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때처럼 가학적인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여자애들이 하듯이 툭툭 건드리는 수준을 지나 주먹으로 인형의 머리를 치고 놀던 기창의 귀에 벨소리가 들렸다. 우현의 휴대폰이었다. 이 시간에 연락할 놈이 없는데라는 생각에 우연히 인상을 찡그렸다. 이제 논란 단계를 지나 제법 분위기가 잡혀가는데 방해라고 생각되어서다. 곁에 앉은 여자의 엉덩이를 슬슬 쓰다듬던 손으로 우연은 주머니에 넣어뒀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3반 이선웅, 야 김창규 자살했대. 휴대폰에 떠오른 문자를 본 우연의 안색이 와락 굳었다. 우연과 기창이 학교 내에서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진인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명한 일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행여나 어른들이 끼어들게 되면 평화롭고 목가적인 학교 생활은 물 건너가게 된다. 깊은 짜증이 몰려들었다. 뭐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자살을 하냐. 병신이. 우연은 입가를 극적이며 고민했다. 당장 기창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공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방금 전까지 제법 분위기가 좋았던 여자애들과의 즐거운 데이트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창규의 지갑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해 전부 기창과 우연의 돈으로 일을 치렀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고 그것이 우연을 갈등하게 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둘 중 하나로 절충하던 대신 양쪽을 절충하기로 했다. 일을 다 치른 뒤에 고민해보면 될 일이다. 일이 어지간히 잘못되더라도 기껏해야 소년원이나 잠깐 다녀오면 되겠지. 짧은 고민을 마친 순간 갑작스럽게 우연의 머릿속으로 아까 들었던 창규의 말이 떠올랐다. 이건 가장 최근에 가장 근처에서 죽은 혼을 불러내는 방법이야. 죽일 거야. 우연히 다급하게 뒤를 돌았을 때 곁에 있던 송곳을 든 인형의 더듬거리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조명 대신 켜두었던 휴대폰의 전등이 꺼지고 폐건물에서 첫 비명소리가 터졌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의 생일. 좋은 아침이란다. 일어날 시간이야. 눈을 뜨니까 오전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간호사 주디가 보였어. 난 침대에 앉아서 파자마 소매를 걷어 올렸어. 피부 아래로 바늘이 들어와 혈관 속으로 약이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 간호사는 나에게 활짝 미소 지었어. 기특하네. 자, 이제 식당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아침 먹으러 가야지. 내 친구들은 여기서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긴 내 친구들이 없는 걸. 인생도 즐기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파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확실히 정신병동에서 청춘을 보내진 않겠지. 부모님이 날 여기에 집어넣은 건 불안발작 증상이 다시 학교에서 일어난 이후였어. 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멍청한 짓을 저지르려고 했으니까. 이젠 모든 게 멍청해 보여. 난 정신 나간 노라의 방을 지나갔어.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데 도대체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어. 저 이름이 뭘 의미하는진 모르겠는데. 켈리와 제나를 몇 번이곤 계속 울부짖어. 의사 두 명이 진정제를 가지고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는 게 보이네. 여긴 저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식당에 들어서니까 깜짝 놀랐지. 라는 소리가 들렸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이 일거칠 모양의 양초가 꽂힌 케이크에 모여있는 게 보였어. 그리고 그 밑에는 생일 축하해, 로빈 이라고 적혀 있었어. 맞아, 오늘은 내 17번째 생일이었지. 우와, 정말 잊고 있었네. 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양초를 꺼야 했어. 케이크에선 비누 맛인지 감기약인지 모를 맛이 났어. 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양초를 주머니 안으로 감췄어. 오늘 선물이라고 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것뿐인 것 같네. 난 방으로 돌아가다가 간호사 한 명을 멈춰 세웠어. 부모님이 날 보러 오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간호사는 어깨를 그냥 으쓱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가버렸어. 밥맛이야 정말. 침대에 누워 팔을 쭉 뻗어서 내 손을 바라봤어. 내 손은 되게 이상해 보였어. 뭐지, 약의 부작용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간호사 주디가 오후에 먹어야 할 아랫더미를 잔뜩 가지고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 기분은 어떠니? 생일 깜짝 파티가 마음에 들었어? 그녀는 짜증날 정도의 환한 미소로 나에게 물었어. 네, 오늘이 그날인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는 말했어. 걱정하지 말렴. 모두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녀가 내 손을 붙잡자 난 그녀에게 왜 내 피부가 이렇게 이상한지 물었어. 간호사 GD는 난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내 나이 때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날 지금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됐어. 참을 만큼 참았어. 하지만 난 겨우 17살이라고요. 난 소리쳤어. 다른 애들 손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요. 봐봐요. 난 주머니에서 양초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거의 문대다시피 들이대었어. 보여요? 1하고 7, 17. 난 소리 질렀어. 주디는 내 떨리는 손에서 침착하게 양초를 가져갔어. 로빈, 이건 17이 아니야. 7이 먼저 오고 1이 나중에 와야 한단다. 72. 세 번째 이야기. 5개. 그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난 그것들을 엄청 의식했어서 주머니라든지 책 아래나 가방 안에 숨겨두곤 했어. 학교 애들은 내 앞에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분명 뒤에서 엄청 비웃고 있었던 거 다 알아. 기억난다. 부모님한테 이것들 좀 검사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말이야. 근데 부모님은 그냥 뭐 괜찮다라던가 주제를 돌리던가 해서 내 손에서 이것들이 자라고 있단 걸 알면서도 드러내기 꺼려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난 잘 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없애보려고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가위며 칼이며 감자깎이며 잘라내려거나 긁어내려고 해도 항상 아픔이 확 밀려 들어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지혈대 몇 개랑 잭다니 월 한 병이면 감각이 이렇게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 원래는 그냥 날카로운 칼을 쓸 생각이었는데 요놈들의 억센살을 취한 상태에서 잘라내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플랜 B를 사용하기로 했지. 서둘러야 했었어. 벌써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거든. 내 손이랑 팔뚝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거의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어.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어.
믹서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나를 일종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 내가 이 이상한 기형들에 대해 눈치챈 순간부터 그토록 벼르고 벼르던 일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말이야. 난 먼저 왼손에 난 그것들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어. 살점을 깎아내는 그 순간의 칼날의 느낌은 좀 거슬렸지만 더 많이 아플 줄 알았는데 술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 날카로운 금속 칼날이 그것들을 잘라내는 소리가 들렸어.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했어. 난 내 손을 더 강하게 밀어 넣었어. 나쁜 기억들, 부끄러웠던 순간, 그 모든 끔찍했던 일들이 이젠 그냥 붉고 벌쭉한 건더기에 지나지 않았어. 황홀감에서 깨어나 난 칼날이 관절에 닿기 전에 손을 꺼냈어. 난 내 멋진 형태의 새로운 손을 바라보며 싱긋 미소 지었어. 휴, 이제 이것도 5개 없앴으니 5개 남았네. 네 번째 이야기, 도로 위의 낙서. 이것은 절대 잊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통학구역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이 남들보다 멀었습니다. 중간에 친구들을 만나 같이 가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혼자 등교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가주셨는데 9학년 때는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름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비된 길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나무로 둘러싸인 도로를 가로지르면 몇 분 일찍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로는 나무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시간 단축이 먼저였던 저는 매일 그 길을 꼭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도로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안녕. 아스팔트 도로에 하얀 돌로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길에서 하얀 돌을 발견하면 도로에 낙서하고는 했습니다. 동네 꼬마가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후임. 글씨를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날씨가 정말로 흐렸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연일 거고 날씨 정도야 대충 찍어 맞추면 그만이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 후 이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골절 A. A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반에 진짜 있는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도로에 이름이 적혀있던 친구가 정말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쇄골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낙서가 예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낙서를 발견했고 점차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낙서의 내용은 다음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 낙서는 비정기적으로 맑은 날에 남겨져 있다. 하지만 날씨가 맑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건 아니다. 셋째, 집에 오는 길에는 글씨가 사라진다. 아침에 혼자 등교할 때만 볼 수 있다. 저 말고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는 두려움 반, 재미 반으로 낙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귀, 죽음. 비는 이웃에 사는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죽음이라니요? 만약 이 예언이 적중한다면 큰일입니다. 빗나가길 간절히 바랐지만 예언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구급차에 실려가던 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딱히 제 잘못은 아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낙서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다음은 너라는 것. 내가 내일 죽는다고? 말도 안 돼. 패닉에 빠진 저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온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신약 같은 희망을 건 채 다음 날은 이불 안에서 내내 떨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예언은 맞지 않았고 저는 중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필 결석한 날이 반장 선거 날이었는데 쉬고 있던 제가 반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강제로 반장이 되고 말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제 착각으로 끝났지만 예언의 힘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벌벌 떨었던 하루였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들 하죠. 정말로 음식을 입에 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왠지 낙서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곳에는 두 번 다시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낙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작은 여관이 있는 마을. 몇 년 전 문득 한 마을이 생각났다. 혼자 여행했을 때 갔던 작은 여관이 있는 마을. 사려 깊은 환대에 감명받았었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연휴가 되어 혼자 차를 몰았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마을에서 가까운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어라 싶었다. 원래는 앞으로 X킬로미터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표지판에 거두오라고 쓰여 있었다. 이상한 느낌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엇갈렸지만 결국 가보기로 했다. 차를 몰고 들어가 보니 마을은 폐허가 됐고 건물은 풀로 뒤덮여 있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20m 정도 떨어진 풀숲에서 머리가 이상하리만치 큰 인간이 나타났다. 하고 당황하고 있자니 뒤에 똑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다. 게다가 기분 나쁘게 움직이며 양손을 다리에 찰싹 얹고 그 커다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나를 쫓아왔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무서운 기세로 차를 후진시켜 엄청난 속도로 국도까지 차를 몰았다. 집에 가서 지도를 보아도 몇 년 전에 갔던 마을과 그날 갔던 곳은 똑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 6번째 이야기. 화락골. 화락골이라 하는 고을이 있으니 꽃 떨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바로 곁에 높은 절벽이 있고 거기에 꽃 떨어지는 모양새가 하도 아름다워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그 고을에 예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두 가문이 있었다. 하나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지낸 선조가 있는 최가라는 곳. 둘째는 선대로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름뿐이나마 양반을 산 오가라는 곳이다. 선조의 공로로 먹고는 살지만 썩 잘 산다고는 못할 최가와 곡간 아래에 쌓아둔 곡식이 썩도록 부유하지만 본디 쌍놈 집안이었던 오가. 당연히 둘의 입장이란 들기름과 우물물 같은 것이라 서로 소리 높여 성투하는 앙숙이었다. 처음엔 전답의 문제였다. 붙어있는 두 가문의 땅이 가져다 쓸 물이 딱 한 우물뿐이어서 물 깃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기 일쑤였던 것이다. 오신의 가문은 충분히 새 우물을 팔 재력이 있었지만 그럴 불행이 없었고 최신의 가문은 차라리 한참이나 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쓸지언정 오신의 가문의 문턱에 절할 마음이 없었다. 기차 손해는 보기 싫어서 엉덩하던 사이 관아의 판결이 내려져 비교적 사는 형편이 나은 오신의 가문에서 새 우물을 파도록 지시하였다. 공평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아란 나라님의 대신이라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첫 승부는 최신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신에는 부르퉁한 얼굴로 새 우물을 파긴 하였으나 마냥 치고만 있을 성미가 아니었다. 그들은 곧 사람을 풀어 마을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최신의 가문은 찢어지게 가난하기가 비할 데가 없어서 장독 바닥을 긁어다 사기 가루를 장일합시고 퍼먹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이 우물도 새로 팔 여력이 없어서 선대부터 자기들이 파쓰던 우물을 나라님을 등에 업고 빼앗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습게도 그 우물을 판 것이 오신의 선조라는 말이 사실이긴 하여서 마냥 거짓말이라고 모른 척할 문제는 아니었다. 최신에는 그 일로 크게 체면을 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이 파이게 되었다. 최신의 가문은 본디 타고난 양반네라 명예의 흠집이 나는 것을 제일 수치로 여기며 오신의 가문은 뼈골이 굵은 장사치라 재물의 흠집이 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긴다. 둘 사이에 모두 크게 한 칼씩 맞은 셈이 되었으니 이제 가릴 것이 없다. 억울한 소문과 잔혹한 비방이 좁다고는 못할 마을을 가득 채웠다. 기차 우물을 뒤집어 쓰는 악의 연쇄였으나 자존심이란 그런 것이었다. 긍지를 잃는 수치 따위 패배를 받아들이는 지옥에 비하자면 소금 한 톨보다도 작다고 여기는 두 가문 사이에는 유혈을 제외한 모든 것이 수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최가의 집에서 드문 경사가 일어났다. 첫째 며느리에게서 귀한 아기씨를 얻은 것이다. 최신의 대감에게는 보화로 만든 꽃이요 옥으로 만든 금송아지였다. 오죽하면 그 대단치 않은 살림의 목면과 비단으로 강보를 만들 지경이었다.
그것이 오시네의 심경을 긁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골이 깊어진 다음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급히 비열한 명령이 내려졌다. 검은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은 사내가 아무도 보지 못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다음 날 최신의 가문에서 곡소리가 터졌다. 아기씨는 늙었듯 할아비인 최씨 대감의 품에 안겨 어와둥둥 놀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엉엉 울며 자지러지더란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품에 안고 있던 강보를 풀고 아기를 내려놓자 진상이 드러났다. 고열이 펄펄 끓어오기 쉬도록 울어젖히는 아이의 등 뒤에 강보와 아이의 사이에 달곤돌이 들어 있던 것이다. 방금 화로에서 꺼낸 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피부에는 인두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다. 어른 손에는 그리 뜨겁지도 않았던 데다 온갖 귀한 천으로 겹겹이 대인 강보 탓으로 얼른 눈치채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분명 범인은 짐작이 갔으나 당장의 복수보다 아이의 몸이 더 중했다. 할아비에게 안겨 등을 찢어진 것이 못해도 반각은 되었다. 야들야들한 피부는 물론이요. 덜 여문 뼈까지도 화기가 들어 아무리 침을 놓고 뜸을 놓아도 귀한 아기씨의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주변 상가를 샅샅이 뒤져 용하다는 명의를 몇이나 들여와도 마찬가지였다. 최대감은 죄책감에 밤낮이 지나도록 아기씨의 곁을 떠날 줄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첫째 며느리의 제안으로 하인 한 명이 급하게 옆마을로 떠났다. 옆마을의 거의 꼭대기나 다름없는 언덕배기에서 하인이 찾아낸 것은 다 쓰러져가는 누옥이었다. 주변은 물론 이 나라에서 비할 데가 없다는 영검한 무당이 사는 곳이었다. 어렵게 만난 무당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데다가 적잖은 후서를 보았어도 신을 물려줄 만한 아이를 보지 못해 아직껏 현역인 노인은 오죽하면 곁에 손자를 두어 그 아이를 통해 사정을 들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렇게나 어렵게 사건의 전말을 들은 무격은 한순간 눈을 빛내더니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손자를 통해 대답하기 시작했다. 아기씨 피부에 난 흉은 짓물러지고 흉이 졌어도 겉한 엽의 흉이라 내게 해결할 방도가 있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씨를 내게 데려오시오. 내가 술수를 부려 더는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돌보겠소. 그동안 내게 뱀들을 가져오시오. 덜컥 겁을 먹은 하인이 몸을 젖혔다. 뱀이라뇨? 뱀은 영검한 동물이지. 제 몸의 흉이 아무리 깊어도 나이를 먹고 먹이를 삼키며 허물을 벗으면 깨끗한 새 몸으로 나는 짐승이요. 그러니 이 산차를 모조리 뒤져서라도 100마리 뱀을 산차로 잡아 오시오. 사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가문의 중대사라. 얼른 납득이 가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주걱거린 하인이 일어섰을 때 갑작스럽게 시체처럼 누워있던 무당이 벌떡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찧은 하인의 귓가에 무당의 생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절대로 독사는 아니대요. 머리가 세모는 독사를 삼키면 그 도끼가 아기씨를 해칠 테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아기씨를 집에 데리고 있어 와야 의원들로는 방법이 없었다. 귀한 가마에 태워 아기씨를 무당집에 보내고 최씨 대감은 재산과 사람을 풀어 온갖 뱀을 다 잡아들였다. 약방과 신만이 땅콩의 집을 전부 잡고 산을 뒤졌다. 그것이 양반님 내라고 체면을 차리던 집안의 행동거지와는 차이가 있는지라 소문은 금세 오시네의 귀에도 들어갔다. 우습게도 오시네는 겁에 질렸다. 비방을 쳐서 아기씨를 해치긴 하였으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술을 쓰려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결국 오시네의 대감도 사람을 풀었다. 평소에도 불도를 신봉하여 그들이 찾은 곳은 무격이 아니라 절간이었다. 그것이 진실로 불심이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보시를 바치고 공양을 드려왔던지라 얼른 머리가 거기에 미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절을 지었는지 시조는 누구인지 알려진 적이 없는 사냐에 묻힌 절이었다. 절의 큰 스님은 사정을 듣고는 안색을 굳혔다. 이상한 일이요. 무격의 비술은 결코 범상한 것은 아니지만 불기운으로 해를 입은 피부는 사람의 술수로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어찌하여 무격이 그런 비방을 알려주었을까요? 그 무당의 비술이 나의 인지를 넘어섰거나 그 의도가 아기씨의 보전과 다른 데에 있는 것일 테지요. 혹시나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인을 보내도 될 것을. 체면도 마다하고 찾아온 오신의 부인 마님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럼 어떤 의도가? 뱀을 쓰는 주술이니 뱀으로 막는 것이 좋겠소.
그 집안에서 약수를 담그는 독 없는 뱀을 찾는다지요. 세간의 사람들이 독사와 무독사를 구분하는 것은 머리의 모양뿐이니 사람을 써서 그 집안이 뱀을 모으는 주머니에 유혈모기를 집어넣으십시오. 유혈모기는 독살스러운 빨간색 대신 녹색을 하고 있으며 머리가 세모나지 않은 독 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당장의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앓게 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가졌으니 이를 잘 아는 고참 땅꾼은 술로도 담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래도록 산에서 온갖 수양을 거듭한 끝에 지식을 쌓은 중이 아니었다며 모를 만한 비책이었다. 오신의 가문에서도 급하게 사람을 풀었다. 사람을 해치는 독을 가진 뱀은 잡아들이는 대신 토막을 내어 묻으니 구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간신히 그것을 구한 것은 최신의 무격이 정한 시일에서 딱 하루 모자란 때였다. 전에 아기씨의 강보에 달군 돌을 던졌던 사내가 다시 한번 담을 넘었다. 귀한 아기씨 방문도 넘었으니 뱀 주머니가 있는 헛간문을 넘는 것은 별것도 아니었다. 수레에 싣고 간 뱀 주머니였다. 그것을 받아든 무당이 혈육도 물리고 방문을 닫은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다. 마당에서 아기씨의 쾌차를 빌며 손바닥을 비비던 최씨 가문 마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응응해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최신의 아기씨는 울부짖다 못해 목이 쉬어 소리를 먹은 지 오래였으므로 그것은 얼핏 희망의 소리 같았다. 대번에 화색이 돋은 마님이 당장에 닫혀있던 방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방 안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강보에 이어진 아기씨는 온데간데 없이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주름진 무격의 피부가 마치 허물처럼 사방에 나뒹굴고 있는 방바닥 가운데에는 어찌나 많이도 삼켰는지 배가 산다를 맞이한 인부처럼 부른 구렁이 한 마리가 누워있었다. 쭉 펴면 넉넉히 장정 2명과도 비견할 만한 두껍고 긴 구렁이의 입에 물려있던 것은 아기씨를 품었던 강보 쪼가리와 토막난 유혈목이 머리뿐이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는다. 아기를 잃은 데다 끔찍한 몰골을 보고 최신의 대감이 넋을 놓아버리고 산야를 떠돌다 죽었다는 이야기만은 정확히 전해지지만 그 이후 오신의 집안에 찾아온 망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오신의 집안이 공령을 바치던 졸가는 어느새 건물까지 사라져 그저 평평한 터만 남아있었다고 하니 혹시나 여우와 구렁이의 둔갑술 싸움에 양 집안이 모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만이 조심스럽게 전해질 뿐이었다.